새벽 4시. 서울의 심장인 광장시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박순자 여사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지하상가 한 구석. 그녀의 작은 반찬가게 순자네는 서울의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 먼저 불을 밝혔다. 공기 중에는 아직 어제의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순자 씨의 코에는 그저 평생을 함께해 온 삶의 냄새일 뿐이었다. 그녀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어젯밤 늦게까지 절여 놓았던 배추는 아삭한 소리를 내며 내 등분으로 쪼개졌고 그 사이사이로 그녀가 직접 만든 비법 양념이 꼼꼼하게 채워졌다. 맵싸하면서도 달큰한 고춧가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지난 40년간 그녀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핏덩이 아들 민준과 이 작은 가게뿐이었다.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눈물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고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독종방 여사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다. 독하지 않으면 아들을 지킬 수 없었고 독하지 않으면 이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생은 이 4평 남짓한 가게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앳된 얼굴에 그녀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젊은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민준의 성장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유치원 졸업식 때 어색한 학사모를 쓰고 울상을 짓던 모습. 초등학교 운동회 때 1등을 하고 달려와 안기던 모습. 그리고 마침내 번듯한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찍은 늠름한 모습까지. 순자 씨는 사진들을 힐끗 쳐다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 사진들이 그녀의 훈장이자 삶의 이유였다. 어머니, 또 이 새벽부터 나와 계셨어요. 이러다 몸 상하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들 민준이 어느새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출근길에 일부러 어머니를 보러 들른 모양이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밤샘 근무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눈빛만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이놈아, 이게 내일인데 그럼 집에 누워있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순자 씨는 총명스럽게 말하면서도 손은 이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낙지 젓갈을 작은 통에 담고 있었다. 갓 지은 흰쌀밥에 이 젓갈 하나만 있으면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우는 아들이었다. 알았어요. 알았어. 우리 어머니 잔소리는 여전하시네. 이거 참기름만 살짝 둘러서 먹으면 최고인 거 아시죠? 민주는 익살스럽게 웃으며 어머니가 내민 통을 받아들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평소보다 조금 상기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이야 늘 괜찮지. 왜 무슨 일 있어?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순자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었다. 평생 여자 문제로 속 한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순자 씨는 그 의미를 직감했다. 오늘 저녁에 그 사람이랑 같이 집으로 찾아뵈어도 될까요?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설렘과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어떤 아가씨일까? 우리 아들처럼 마음이 고울까? 나 같은 시장 늙은이를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오냐? 그래야지. 어서 오너라. 내가 오랜만에 저녁 솜씨 좀 부려봐야겠구나. 그날 오후 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시장 안에서 가장 좋은 고기만 취급하는 단골 정육점으로 향했다. 야들야들한 암소갈비 2근을 사고 펄떡이는 활전복도 몇 마리 샀다. 아들의 짝이 될 아가씨의 입맛을 몰라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을 모두 준비할 생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낡았지만 언제나 반들반들하게 닦여있는 작은 부엌은 그녀에게 전쟁터이자 성전이었다. 갈비는 핏물을 빼고 전복은 솔로 깨끗이 닦았다.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당근은 곱게 채 썰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내내
그녀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행복감이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거실과 부엌을 몇 번이나 오가며 상차림에 빠진 것은 없는지, 집안이 너무 누추해 보이지는 않는지 확인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순자 씨는 마른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현관으로 향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활짝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참 고운 아가씨였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뽀얀 얼굴, 반달처럼 예쁘게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야무지게 담은 입술까지. 순자 씨는 넋을 잃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쪽은 이유진 씨예요. 아들의 소개에 유진이라는 아가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소리마저 꾀꼬리처럼 맑고 고왔다. 어머님이라는 말이 조금도 어색함 없이 어쩌면 저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순자 씨는 황급히 유진의 손을 맞잡았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이 험하게 대하지는 않았고. 아니에요. 어머님, 얼마나 자상하게 챙겨주시는데요. 그리고 어머님을 뵈니 왜 민준 씨가 그렇게 어머님 자랑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미인이세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을 보고 미인이라니. 빈말이라도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유진은 마치 제 집처럼 스스럼 없이 부엌으로 들어와 순자 씨의 앞치마를 받아들고 상차리는 것을 도왔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센스에. 음식 하나하나 맛보며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며 살갑게 구는 모습에 순자 씨는 속으로 100점짜리 며느리감이 굴러 들어왔구나 생각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유진은 순자 씨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 바빴고 민준에게는 생선 가시를 발라주며 살뜰히 챙겼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배가 부르고 행복해서 눈물이 핑 돌 것 같았다. 동준이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슬쩍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저 유진 씨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진은 동준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였다. 순자 씨는 그런 유진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었다. 허락이랄 게 뭐 있겠어. 너희 둘만 좋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우리 동준이 같이 무뚝뚝한 녀석을 좋아해줘서 오히려 내가 더 고맙구나. 그 말에 유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예쁘던지.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 동안 유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쭉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았어요. 유진의 얼굴에 금세 슬픔이 어렸다. 순자 씨는 너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괜히 아픈 상처를 들쑤신 것만 같았다. 아이고, 어떡하니. 내가 괜한 걸 물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유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요, 민준 씨를 만나고 또 이렇게 어머님을 뵙고 나니까 꼭 돌아가신 엄마가 생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민준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님한테도요. 두 분께 제 가족이 되어달라고 조르고 싶을 만큼요. 유진은 끝내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눈물을 보니 순자 씨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저 어린 것이 혼자 세상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순자 씨는 유진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래, 내가 네 엄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 해줄게.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우리 민준이 옆에서 행복하기만 하렴. 그날 밤, 순자 씨는 유진을 완전히 제 친딸로 받아들였다. 조금이라도 어색하고 완벽하게만 보였던 모습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는 기특한 행동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위화감을 그때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유진이 돌아간 후 뒷정리를 하던 순자 씨는 소파 구석에서 작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유진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귀걸이였다. 평범한 디자인이었지만 귀걸이 침 부분에 아주 작게 새겨진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순자 씨가 알 리 없는 외국 명품 브랜드 로고였다. 고아로 자라 혼자 힘으로 살았다는 아가씨가 하기에는 조금 과분해 보이는 물건이었다. 아니야, 민준이가 선물해줬겠지. 내가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귀걸이를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눈앞에 펼쳐진 행복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40년 만에 가장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꿈에도 모른 채. 그날 이후 이유진은 박순자 여사의 삶에 부드러운 봄바람처럼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유진은 어김없이 광장시장의 순자네 가게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연스럽게 순자 씨의 낡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일손을 거들기 시작했다. 어머님, 판은 제가 다듬을게요. 어머님은 허리 아프시니 앉아 계세요. 유진아, 이건 제가 할게요. 손톱 밑에 빨갛게 물들면 어떡해요. 가늘고 하얀 유진의 손이 억센 시래기를 다듬고 매운 마늘을 까는 모습은 시장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순자 씨의 마음에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게 각인되었다. 시장 상인들은 다들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싹싹한 딸을 뒀냐며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박 여사, 전생에 나라를 3개는 구했나 봐. 며느리가 아니라 친딸이네. 친딸이야. 옆 가게에 김미숙 씨가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순자 씨는 괜히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유진의 살뜰함은 가게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순자 씨의 낡은 집을 자신의 온기로 채워나갔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유진은 어느새 와서 따뜻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관절에 좋다며 끓인 뽀얀 사골 국물, 기운나게 하는 장어구이, 순자 씨가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 누군가 자신을 위해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본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유진은 소파에 앉은 순자 씨의 등 뒤로 가 뭉친 어깨를 주물렀다. 어머님, 매일 무거운 거 드시느라 어깨가 돌덩이 같아요. 제가 맨날 이렇게 주물러 드릴게요. 야무진 손길에 평생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순자 씨는 눈을 감고 이 행복을 음미했다. 평생 외롭고 고단했던 삶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기분이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유진의 목소리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가끔은 정말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딸이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민준과 유진의 결혼 날짜가 잡혔다.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다. 순자 씨는 아들 부부에게 번듯한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이 담긴 낡은 통장을 꺼내 유진과 민준 앞에 내밀었다. 통장에는 2억 원이라는 그녀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가 찍혀 있었다. 민준아, 유진아, 이게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다. 이걸로 자가도 좋으니 너희 살 집부터 구해라. 어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그 순간 유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럭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희 이 돈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아니, 왜 이건 너희를 위해 모은 돈이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유진은 순자 씨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어머님,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준 씨랑 저랑 모아둔 돈 조금 있고 그걸로 작게 시작하면 돼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돈은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저희 때문에 어머님 노후가 힘들어지는 건 싫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게요. 어쩜 말도 저리 예쁘게 하는지. 순자 씨는 기어코 눈시울이 붉어졌다. 옆에 있던 민준도 감동한 얼굴로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만난 것이 틀림없었다. 결국 유진의 뜻에 따라
그들은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조촐하게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진의 속 깊은 마음에 순자 씨의 신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결혼 후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주말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가끔은 근교로 나들이도 갔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뉴스에서는 연일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앵커의 심각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야,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현금을 은행에만 묶어두는 것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유진이 무심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 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머님 생각이 나요. 내 생각은 왜? 순자 씨가 의아한 듯 묻자. 유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그 소중한 돈이요. 그냥 은행 보통 예금에 넣어두셨다고 하셨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건 돈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장 물건값은 해마다 무섭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어머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계신 셈이라고요. 유진의 말은 조금 어려웠지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았다. 실제로 은행 이자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리는 라디오에서도 시장 손님들한테서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으니까 그럼 어쩌겠니? 나처럼 배운 것 없는 장사치가 뭘 알겠어. 그저 은행에 넣어두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지. 순자 씨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다. 그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순자 씨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어머님, 제가 괜한 참견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마음씨 좋은 한 부부께 입양되었어요. 두 분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정말 성실하게 사셨고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그런데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지인의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하셨다가 전부 사기를 당하셨어요. 공장은 넘어가고 집도 잃었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겨우 버티셔야 했어요.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돈을 버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요. 무지하면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독하게 공부해서 금융 자격증도 여러 개 땄고요. 다시는 제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제가 직접 지켜줘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닦아주며 유진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다.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쩐지 돈 문제에 대해 유난히 똑 부러지고 아는 것이 많다 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아픈 상처가 아이를 일찍 철들게 하고 더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다. 순자 씨의 마음속에 유진에 대한 연민과 함께 그녀의 지식과 경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저렇게 아픈 경험을 한 아이라면 절대 허투루 돈을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누구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거대한 거미줄의 시작이었다. 연민과 신뢰라는 끈적한 실로 짜인 박순자라는 먹잇감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일 치밀하고 정교한 거미줄. 그리고 순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거미줄의 중심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곳에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유진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은 그날 밤 이후 박순자 여사의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있던 마지막 경계심마저 녹아내렸다. 이제 그녀에게 이유진은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었다.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일어나 꿋꿋하게 살아온 대견한 딸이자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더 밝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현명한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다. 며칠 뒤 유진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순자 씨를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로 된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VVIP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자산 운용 보고서라는 순자 씨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이 금박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어머님 돈을 그냥 은행에만 두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요? 유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펼쳐놓았다. 그 안에는 눈이 핑핑 돌아갈 만큼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가득했다.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님, 괜히 어려워하실 거 하나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전문적인 투자 상담사처럼 차분하고 설득력이 있었다. 혹시 인천 영종도에 새로 들어서는 해양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국가에서 비밀리에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이 사업권을 따낸 대기업이 사업 자금의 일부를 소수의 VVIP 고객들에게만 비공개로 투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수익률은 아무리 못해도 연 20%예요. 연 20% 수익의 원금 보장.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평생 돌다리도 10번은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살아온 순자 씨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그게 정말이라면 나 같은 사람한테까지 기회가 오겠어. 어머님, 바로 그 점이에요. 이건 아무한테나 열리는 기회가 아니에요. 확실한 정보망과 인맥이 있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혜 같은 거죠. 제 오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회사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VVIP들.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 자산만 비밀리에 관리해주는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이건 그 친구가 저를 특별히 믿고 미래의 장모님을 위해 꼭 알려주라며 챙겨준 정보예요. 유진은 순자 씨의 의심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복잡한 그래프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어머님, 지난 5년간 이 펀드가 관리한 다른 비공개 프로젝트들의 수익률이에요. 단 한 번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안전한 예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자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을 뿐이죠.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우와? 유진아, 네가 말했던 그거구나. 민준은 유진의 옆에 앉아 서류를 훑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경제나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약혼녀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로 보였다. 유진의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기세였다. 어머니,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유진이가 저보다 경제관념도 훨씬 밝고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다 어머니 생각해서 저러는 건데.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모셔야죠. 하나뿐인 아들까지 저렇게 등을 떠미는데. 순자 씨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다. 통장에는 200,000 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숫자였다. 새벽 빗자루질 소리에 눈을 떠서 해가 중천에 떴다. 저물 때까지 시장 좌판에 앉아 반찬거리를 다듬고 매운 김치소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그 모든 세월, 남편 일찍 여의고 남들이 호러미 자식이라 손가락질할까봐 더 독하게, 더 억척스럽게 살았던 시간들, 찬밥에 물 말아 끼니를 때우고 달아빠진 옷을 기워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종이 쪼가리 몇 장만 믿고 내어준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평생을 땅에 발붙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아들의 희망에 찬 얼굴과 유진의 진심 어린 눈빛이 어른거렸다. 평생 시장에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모셔야죠. 다시는 제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내가 평생 이렇게 고생한 게 무엇 때문이었나? 다 저 아들놈 하나 잘 되라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그런 것 아니었나? 이제 아들이 다 커서 저렇게 예쁘고 똑똑한 짝까지 데려와 어미를 봉양하겠다는데 내가 늙은 고집으로 자식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순자 씨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 주말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순자 씨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유진아, 민준아, 내가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다. 순자 씨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평생 돈이라는 걸 벌기만 했지. 굴리는 법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말이 처음에는 무섭고 두려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너희 말이 다 옳은 것 같더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통장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진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여기 내 전 재산이다. 그리고 이건 내 도장이고 이걸 너에게 맡기마.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희미한 승리감과도 같은 빛을 순자 씨는 보지 못했다. 유진은 금세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말고 이제 너는 내 딸인데 내 딸을 믿지 누굴 믿겠니? 유진은 순자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저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이 돈 안전하게 지키고 두둑하게 불려서 어머님 평생 일 안 하셔도 될 만큼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유진의 뜨거운 눈물이 순자 씨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 눈물의 온기에 순자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마저 완전히 녹아 없어졌다. 그녀는 무릎 꿇은 유진을 일으켜 세워 꼭 안아주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고된 시장 일도 모두 끝날 것만 같았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황금 그물의 마지막 코가 꿰어지는 순간이었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효심이라는 이름으로 짜인 그물은 박순자라는 물고기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그 그물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박순자 여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넘겨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다. 이유진은 이전보다 더욱 바빠졌다. 투자 설명회에 가야 한다. 고객 미팅이 있다는 등 외출이 잦아졌고 집에 있을 때도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순자 씨는 며느리가 자신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진의 옷차림이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 눈에 띄게 화려해졌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며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까지 차고 다녔다. 유진아, 그 시계는 어디서 난 거니 아주 비싸 보이는구나. 순자 씨가 무심코 묻자 유진은 손목을 살짝 가리며 수줍게 웃었다. 아, 이거요. 어머님,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어요. 고객들 만나려면 너무 없어 보이면 신뢰를 못 주잖아요. 그럴듯한 이유였기에 더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고 뾰족한 가시 하나가 박힌 듯 영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닳고 다른 옷만 입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은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을 주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다. 이전에는 순자 씨 앞에서 모든 통화를 스스럼 없이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전화라며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서 받곤 했다. 한 번은 순자 씨가 무심코 베란다 문을 열었는데 유진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전혀 달랐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순자 씨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한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서류 처리는 오늘까지 무조건 끝내라고 전달했잖아요. 네. 입금 확인되면 바로 진행하시고요.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순자 씨가 들어선 것을 본 유진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황급히 끊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에 상냥한 얼굴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놀라셨어요. 아주 까다롭고 무례한 고객이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앞에서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네요. 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마음속의 작은 가시는 점점 더 자라나 속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았다. 참다 못해 아들 민준에게 슬쩍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에이, 어머니, 괜한 걱정은요.
유진이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곧 이 작은 빌라 탈출해서 저기 한강 보이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거라고요.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정말 자신이 늙어서 의심만 많아진 괜한 노파심을 부리는 건가 싶었다. 순자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았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을까. 어느 화창한 가을 날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시장 좌판에 앉아있는 내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한참을 끙끙대고 있는데 유진에게서 아침부터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대박이에요. 대박 저희 투자한 거. 이번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이 났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그게 무슨 소리야?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정말 끝내주는 곳에서 식사 대접할게요. 어머님, 평생 입으실 일 없던 제일 좋은 옷으로 쫙 빼입고 나오셔야 돼요. 유진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남산타워 꼭대기의 최고급 레스토랑 이름을 댔다. 순자 씨가 평생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심장이 벌렁거렸다. 정말 며느리 말대로 큰 돈이 생긴 걸까? 그렇다면 우리 아들 고생도 이제 끝이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시장 일을 그만둘 수 있겠구나. 순자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민준이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유진이 창가 좋은 자리에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순자 씨는 눈앞의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다. 평생을 땅바닥에 붙어 살던 그녀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될 줄이야.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기 전망 정말 좋죠. 유진이 활짝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치고는 얼굴이 몹시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자리에 앉아서도 연신 창밖을 쳐다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테이블 밑으로는 다리를 까딱까딱 떨고 있었다. 유진아,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냐? 안색이 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아직도 심장이 막 떨려서 진정이 안 되네요. 유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최고급이라는 음식들이 그림처럼 차려지기 시작했지만 유진은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그저 시원한 물만 영어프 들이켜며 마른 입술만 축일 뿐이었다. 순자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마음속에서 애써 잠재웠던 불안감이 다시 검은 연기처럼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평화롭던 레스토랑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대여섯 명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굳은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은 고급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순자 씨와 유진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유진 씨, 맞으시죠? 가장 앞장서 있던 중년 남자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파르르 흔들렸다. 누구세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남자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경찰 신분증과 함께 차갑게 빛나는 은색 수갑을 꺼내 보였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혐의로 이유진 씨를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남자는 기계처럼 법 조항을 읊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진의 가느다란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철컥! 쇠고리가 맞물리는 소리가 순자 씨의 귀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괴음처럼 들렸다.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제야 정신이 든 유진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형사들이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자 그 간절한 저항은 금세 잦아들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애한테 왜 이래요? 무슨 커다란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해요. 순자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맨 처음 말을 걸었던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순자 씨를 돌아보며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진정하십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관할 경찰서에 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따님 되시는 이유진 씨는 수백 명의 피해자에게서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거대 금융사기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인물입니다. 사기 조직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조직의 총책은 최진혁 회장이라는 자이고 이유진 씨는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얼굴마담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여기 저희가 확보한 피해자 명단 일부입니다. 형사는 서류철 하나를 펼쳐 순자 씨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수많은 이름과 피해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첫 줄에 그녀의 눈에 익은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피해자 박순자, 피해 금액 20억 원. 그 순간 순자 씨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이 빙글빙글 돌았고 발밑에 바닥이 푹 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귀에는 어머니 저 아니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며 끌려나가는 유진의 절규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맴돌았다. 순자 씨는 그대로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녀의 인생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남산 꼭대기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날 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택시를 탔고 정신을 놓은 아들을 겨우 부축해 채 태웠다. 오는 내내 모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꼭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일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침묵 속에서 아들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간간히 터져나왔다. 한때에 유진과 민준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신혼집은 이제 싸늘한 정적만이 감도는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었다. 민준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힘없이 주저앉았다.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에서는 수갑을 찬 유진의 우는 얼굴과 복대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아들의 무너지는 모습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건 분명 끔찍한 악몽일 거야. 내일 아침. 아니, 잠시 후에라도 눈을 뜨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와 있을 거야. 수백 번을 되뇌었지만.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나서도 끔찍한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시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시장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평생을 함께 해온 동료 상인들의 시선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호기심과 은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쑥덕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들었어. 순자네 며느리 말이야. 어머, 어쩐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다 했다. 그게 다 사기꾼이었대. 아들내미는 어떡한데 홀딱 빠져서 좋다고 하더니만. 쯧쯧, 불쌍해서 어째. 순자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평생을 정직과 성실 하나로 버텨온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독종 박여사일지언정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거대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어수룩한 피해자, 아들 잘못 키운 한심한 늙은이로 전락해 있었다. 그녀는 결국 그날 장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지옥이었다. 민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한 채 살아있는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다. 순자 씨가 억지로 흰죽을 끓여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아도 그 그릇은 다음 날 아침까지 온기 하나 없이 그대로 놓여있기 일쑤였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들은 텅 비어버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죄인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제가 어머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죄송해요. 자책감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순자 씨가 전 재산을 잃은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아들은 웃음을 잃었고 삶의 의욕을 잃었고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며칠 사이 아들의 뺨은 헬쑥해지고 눈은 퀭하게 들어갔다. 방 안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저 아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들의 방문 앞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며칠이 흘렀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창문을 때리는 것엔 빗소리가 꼭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자 씨는 캄캄한 거실에 혼자 앉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시름과 절망에 찌들어 한없이 늙고 초라해져 버린 낯선 늙은이가 앉아 있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고작 여우 같은 어린애 하나의 연극에 속아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은 한심한 늙은이. 그렇게 한참을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데 방문 너머로 민준의 희미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다 끝났어. 그냥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걸까? 술에 취해 내뱉는 넋두리였지만 그 말은 순자 씨의 심장에 거대한 쇠모처럼 박혔다. 죽음. 그녀가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 남편을 잃었을 때도, 홀로 시장 바닥에서 숱한 서름을 겪을 때도 그녀는 죽음보다 아들의 눈물을 더 무서워하며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스스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슬픔의 끈이 아니었다. 인내와 체념의 끈이었다. 지금까지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던 뜨거운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북극의 빙하보다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분노였다. 내 돈을 훔쳐간 그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내 새끼를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 계집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순자 씨의 두 주먹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지며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저들이 앗아간 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의 돈이 아니었다. 내 자존심과 내 시간과 내 아들의 남은 인생이었다.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경찰이 해결해주겠지. 그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나를 순진하고 어수룩한 늙은이로 보고 마음껏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을 전쟁터 같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간곡자다. 사람 뒤통수 치는 장고에는 없을지 몰라도 끈기와 도끼라면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망설임 없이 열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누워있던 민준이 희미한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여면이... 순자 씨는 방의 불을 환하게 켰다. 갑작스러운 빛에 민준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다. 민준아, 이제 그만 울어라. 네가 흘릴 눈물까지 내가 대신 다 흘려줄 테니. 너는 이제 그만 일어나. 이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 돈. 그리고 내 돈. 아니, 우리가 빼앗긴 시간하고 인생 내가 되찾으련다. 내가 반드시 그년 놈들 내 손으로 뿌리 뽑아서 죗값을 받게 만들 거야. 순자 씨의 말에 아들의 텅 빈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것, 아주 희미한 생기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순자 씨는 돌아서서 외투를 걸쳤다. 비에 젖은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서늘한 불길 때문에 온몸에 기운이 돌았다. 어머니, 이렇게 새벽에 어디 가세요? 아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순자 씨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시장에 간다? 시장은 왜요? 시작해야지. 내가 아는 곳,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서부터밖에 없으니까.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빗줄기는 어느새 멎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 박순자는 없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엄마 박순자의 두 번째 인생이 바로 그 잿더미의 긴 밤 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새벽, 박순자 여사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장사 준비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시장을 찾았다.
동트기 전의 시장은 아직 잠에서 덜 깬 짐승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거대한 생명력을 품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좌판이 있는 반찬 골목으로 들어서자 평생을 함께해온 익숙한 젓갈 냄새와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상하게도 그 냄새를 맡으니 며칠 동안 텅 비어 있던 속이 무언가 단단한 것으로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래, 여긴 내 구역이고 내 세상이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옆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김미숙 씨였다. 순자 씨와는 이 시장 바닥에서 청춘을 함께 보낸, 자식들 속 썩는 이야기까지 터놓고 지내는 유일한 친구였다. 순자 씨가 가게 문을 여는 미숙 씨를 붙잡고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미숙 씨는 들고 있던 고무장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순자 씨의 등짝을 후려쳤다. 이 미련하고 답답한 언니를 그냥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그 어린 것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해? 아이고, 속 터져. 욕을 한 바가지 하면서도 그 눈에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가득했다. 순자 씨는 미숙 씨의 거친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한참을 등을 두드려주던 미숙 씨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언니, 이제 어쩔 셈이야?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릴 거야. 아니, 내가 직접 찾아 나서야지. 그년을 잡는 건 경찰이 하겠지만 그년이랑 한패인 놈들,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알아내야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미수가. 순자 씨는 품에서 이유진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제 아들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미숙 씨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 얼굴 좀 받아. 그리고 시장 사람들한테 전부 보여줘. 특히 저 건너편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박 씨, 아저씨랑 새벽에 물건 실어 나르는 배송기사들한테 꼭 좀 보여줘라. 혹시 인연을 시장 근처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유난히 비싼 차를 타고 와서 누굴 만나는 걸 본 사람이 있는지. 뭐라도 좋아.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뭐든 알아봐줘. 시장은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 더 촘촘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누가 누구네 아들과 썸을 타는지, 누가 몰래 쌈짓돈을 숨겨뒀는지. 상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미숙 씨는 순자 씨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리고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다. 걱정 마, 언니. 이 시장 바닥 사람들 입방 한번 제대로 오르기 시작하면 그년이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까지 다 나와. 내가 오늘부터 온 시장을 들쑤시고 다닐 테니 언니는 다른 일을 봐. 든든한 친구에게 일을 맡기고. 순자 씨는 다음 장소로 향했다.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PC방이었다. 평생 컴퓨터라고는 켜본 적도 없는 그녀가 그곳에 간 이유는 단 하나. 형사가 슬쩍 흘렸던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도 분명 어딘가에 모여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을 터. 그걸 찾아내야만 했다. PC방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와 퀴퀴한 공기, 요란한 게임 소리에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순자 씨는 어색하게 카운터로 다가가 제 아들 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총각, 내가 컴맹이라 그런데 뭐 좀 하나만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 젊은 총각. 김지우는 귀찮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순자 씨의 얼굴을 보더니 마지못해 자리를 하나 내주었다. 순자 씨는 그 옆에 앉아 더듬거리며 이유진의 이름과 사기, 투자 같은 단어들을 이야기했다. 지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검색창에 몇 글자를 입력하더니 금세 인터넷 카페 하나를 찾아냈다. 파이널셋 금융투자 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 이름만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게시판에는 순자 씨와 비슷한, 아니 그녀보다 더 처참한 사연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퇴직금 전부를 날린 가장의 이야기, 자식들 결혼 자금을 모두 잃은 부모의 이야기, 심지어는 억대 빚까지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의 절규까지. 그 모든 글의 중심에는 바로 이유진 실장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 나쁜 년, 저도 모르게 욕설이 터져나왔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혹시 할머니도 당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끄덕였다. 그러자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거 당하셨어요.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한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늘진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동질감이 느껴졌다. 순자 씨는 그에게 자신의 사정을 짧게 털어놓았다. 그리고 이 카페에 가입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힘을 합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지훈이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건 젊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일단 익명으로 가입하고 할머니 사연을 정리해서 올리는 것부터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그 PC방은 순자 씨의 두 번째 사무실이 되었다. 그녀의 사연이 올라가자 카페는 발칵 뒤집혔다.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 쪽지를 보내오기 시작했고 댓글에는 이유진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분노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흩어져 있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했다. 순자 씨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카페에 공지를 올렸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인터넷에 앉아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대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얼굴 보고 모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의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또 다른 사기가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다. 순자 씨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설득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숨는 건 저놈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녀의 진심이 통했는지 마침내 그들은 날짜를 정해 동네 작은 구민회관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약속한 날 회의실에는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다들 어색하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때 순자 씨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같은 놈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잃었고 제 아들의 인생까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놈들에게 빼앗긴 우리 인생을 되찾아올 피해자 연대입니다. 그녀의 말에 회의실 안에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한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어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변호사 윤태수라고 합니다. 그는 젊은 변호사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역시 금융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돈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었다. 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구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중년 남자가 퉁명스럽게 입을 열었다. 변호사법 다 부질없는 소리요. 저놈들은 법 위에 있는 놈들이야. 경찰도 몇 년째 꼬리도 못 잡고 있는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뭘 어쩌겠다고. 험상궂은 인상. 거친 말투. 그는 자신을 전직 형사 백성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비리 사건을 파헤치다 윗선에 밉보여 억울하게 옷을 벗었다고 했다.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어봤자 저놈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 증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다시 냉랭해지려는 순간 순자 씨가 백성철에게 다가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란 말이요. 당신은 경찰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그렇게 팔짱만 끼고 있을 거요.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우리가 직접 찾으면 될 것 아니요. 순자 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다. 백성철은 잠시 당황한 듯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허!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할머니, 보통 독종이 아니네. 그날 모임이 끝나고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이며 돌아갔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4사람이 남았다. 시장 바닥에 정보력을 가진 김미숙, 젊고 열정적인 윤태수 변호사, 경험 많고 냉소적인 전직 형사 백성철,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반찬가게 할머니가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된 박순자 여사가 있었다. 뜻밖의 동맹은 그렇게 결성되었다. 비록 상처있고 지세지 맺은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동의 적을 향한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될 터였다. 피해자 연대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그들의 시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작전 본부라고 해봐야 김미숙 씨의 젓갈 가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가 전부였다. 쿰쿰한 젓갈 냄새와 비릿한 소금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네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세웠다. 총사령관은 단연 박순자 여사였다. 그녀는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강철 같은 추진력으로 승화시켰다. 우는 소리할 시간 있으면 저놈들 아지트 주소나 하나 더 알아내. 그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다른 세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들곤 했다. 행동대장은 전직 형사 백성철의 몫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할망구들하고 애송이 변호사 데리고 뭘 하겠다고라며 투덜거렸지만 순자 씨의 도끼에 혀를 내두르며 어느새 작전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의 낡은 수첩에는 경찰 시절의 인맥과 정보원들의 연락처가 빼곡했다. 그는 몇 통의 전화만으로 경찰 내부망에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캐내왔다. 이유진, 그 계집애는 진짜 이름도 아니야. 본명은 김선희. 전과 세범의 혼인빙자 사기 전과도 있어. 부모는 어릴 때 이혼했고. 소년원 들락거리면서 그쪽 세계에 발들인 것 같아. 백성철이 던져주는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지만 이제 와서 놀랄 일도 아니었다. 순자 씨는 그저 이를 악물 뿐이었다. 법률 자문과 정보 분석은 윤태수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유사사기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고 저들이 이용할 만한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들이 모은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님, 저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돈이 오고 가는 이야기, 범죄를 모의하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단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저 교활한 놈들을 엮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의 든든한 보급기지는 김미숙 씨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 즉 광장시장 아줌마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녀는 이유진의 사진을 들고 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 며칠간의 탐문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공영주차장에서 일하는 박씨 아저씨였다. 아, 그 아가씨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얼굴이 반반해서 눈에 확 띄었거든. 한두 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여기에 왔었어. 올 때마다 웬 시커먼 고급 세단을 타고 왔는데 운전은 자기가 안 하고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 차에서 내리면 혹시 어디로 가던가요? 순자 씨가 다급하게 물었다. 늘 저기 시장 뒤편에 새로 생긴 르메이에르 오피스텔 건물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 건물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 내가 그래서 더 유심히 봤지. 오피스텔, 그곳이 바로 놈들의 소굴일 가능성이 높았다. 백성철은 즉시 그 오피스텔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았다. 차메르 8호,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유령 회사였다. 이제 목표 지점은 정해졌다. 하지만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막막했다. 그때 윤태수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저런 오피스텔은 보통 음식 배달이나 택배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원으로 위장하는 겁니다. 작전은 즉시 실행되었다. 그들은 오피스텔 주변의 중국집 전단지를 수십 장 모아 자신들이 만든 가짜 전단지와 바꿔치기 했다. 가짜 전단지에는 오픈 기념, 주문 시 군만두 서비스 2배라는 솔깃한 문구와 함께 배달 주문 전화번호가 백성철의 대포폰 번호로 적혀 있었다. 며칠을 잠복하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찬리에게 8호에서 주문 전화가 걸려왔다. 짜장면 2그릇과 탕수육 세트였다. 배달원 역할은 백성철이 직접 맡았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철가방을 든 채 능숙하게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다. 철가방 안에는 짜장면 대신 윤태수 변호사가 준비한 초소형 무선 카메라와 도청 장치가 들어 있었다. 백성철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리고 젊은 남자가 돈을 내밀며 음식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 백성철은 거실 안쪽 풍경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고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틀림없는 사기 조직의 콜센터였다. 그는 음식을 건네고 돌아서는 척하며 복도 천장에 화재 감지기 구석에 눈에 띄지 않게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그날 밤 창고에 모인 네 사람은 숨을 죽인 채 노트북에 연결된 수신기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시시껄렁한 잡담과 욕설만이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범죄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 여사 건은 오늘 마무리해. 더 이상 뜯어낼 것도 없어. 다음 타겟은 강남에 사는 그 은퇴한 교수야. 외롭고 돈 많은 늙은이들이 제일 쉽다니까. 최 회장님께는 보고 드렸어. 이번 주 실적이 영 부진하다고. 최 회장. 드디어 조직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이름이 나왔다. 그의 본명은 최진혁.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수신 행위로 입건되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인 사기 전과자였다. 이유진은 그가 내세운 여러 얼굴마담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이유진이 왜 그토록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는지, 왜 그토록 자신의 돈을 탐냈는지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이 최진혁이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콜센터 현장을 덮쳐도 그들은 꼬리일 뿐이었다. 최진혁은 분명 그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몸통을,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했다. 바로 그때 도청 장치 너머로 결정적인 대화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에 홍콩에서 들어오는 자금 세탁 건 말입니다. 현금으로만 50억입니다. 장소는 김포에 있는 폐창고로 정했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보안은 확실한가? 물론입니다. 저희 애들 쫙 깔아놓을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할 겁니다. 김포의 폐창고, 현금 50억.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 네,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기이자 다시 없을 기회였다. 저 뱀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독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백성철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다.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해.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이성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니,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저놈은 경찰 수사에 이미 이골이 난 놈이야. 내부 정보가 셀 수도 있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빼도 박도 못할 현장을 만들어줘야 해. 그녀의 시선이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젓갈통을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무모하지만 대담한 계획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김포 폐창고라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자 피해자 연대의 작전본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열기 속에는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그 교활한 뱀, 최진혁을 현금 50억이 오고 가는 현장으로 직접 끌어낼 것인가. 회의실로 쓰이는 창고 안, 모두의 시선이 백성철에게 쏠렸다.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저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간 다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어요. 백성철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지만 윤태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백 선생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경찰에 알려도 최진혁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장을 덮쳐도 돈을 받으러 나온 꼬리들만 잡히고 최진혁은 뒤에서 유유히 빠져나갈 겁니다. 그는 그런 놈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즉 최진혁이 직접 돈을 만지고 범죄를 지시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을 만든단 말입니까? 한 피해자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묵묵히 듣고만 있던 박순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끼가 되면 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우리가 직접 저놈들이 거부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미끼가 되는 겁니다. 순자 씨의 계획은 간단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놈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것처럼 자신도 놈들에게 역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었다. 놈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일까? 바로 나처럼.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어수룩한 돈 많은 사람이었지. 내가 그 미끼가 되겠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험합니다.
민준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순자 씨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다. 저놈들은 나를 순진하고 어수룩한 시장 늙은이로만 알고 있어. 그게 바로 나의 가장 큰 무기다. 내가 곧 개발될 신도시 근처에 막대한 땅을 상속받은, 돈은 많지만 아는 건 없는 벼락부자 땅부자 행세를 할 것이다. 저놈들이 미끼를 물게 만들 거야. 다들 그녀의 말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시장 좌판 할머니가 벼락부자 행세라니 다들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인생 자체가 바로 연기였다. 평생을 괜찮은 척, 아프지 않은 척, 강한 척하며 살아왔다. 그깟 부자 할머니 연기쯤이야 못할 것도 없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순자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역시나 그녀의 주무대인 시장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녀는 김미숙 씨와 입을 맞추고 시장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아침 시간에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 연기를 했다. 아, 김 변호사 나야. 나? 그래. 그 땅 말이야. 상속세가 그렇게 많이 나와. 아이고, 머리 아파 죽겠네. 세금만 몇십억이라고 그냥 팔아버릴까 보다. 귀찮아서 원. 순자 씨의 실감, 나는 영희는 시장 바닥에 아주 제대로 먹혀들었다. 순자네 박 여사가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평생 농사짓던 땅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돼서 수백억 대 땅 부자가 됐다더라는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곧 시장을 드나드는 외부인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다. 다음 단계는 순자 씨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었다. 윤태수 변호사는 아는 사람을 통해 고급 외제차 한 대를 며칠간 빌렸고 피해자 연대 회원 중 백화점에서 일했던 분의 도움을 받아 순자 씨의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누가 봐도 부치가 나는 옷과 가방, 보석들을 빌려 착용했다. 평생 몸빼바지만 입던 그녀가 실크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변신을 묵묵히 도왔다. 그는 어머니가 연습하는 부자 할머니의 거만하고 투박한 말투를 교정해 주었고 함께 백화점 VVIP 라운지를 찾아 어색하지 않게 행동하는 법을 연습했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복수를 돕는 과정에서 조금씩 삶의 의지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 차림으로 매일 시장에 나타나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게 행동했다. 장사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전화통화만 붙들고 있었다. 아, 거기 은행 지점장님, 내가 지금 현금으로만 한 200억 정도 굴릴 때가 필요한데. 뭐 좋은 상품 없어요. 이자가 너무 짜네? 에이, 됐어요. 끊어요. 그녀의 쇼는 완벽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드디어 첫 입질이 왔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순자 씨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다른 연대 회원들이 숨죽여 듣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다. 아주 점잖고 젠틀한 목소리의 남자가 자신을 로열스카이 자산 관리의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최진혁의 조직원이 분명했다. 박순자 여사님 되시죠? 여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는 소수의 VIP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세금 문제부터 상속, 비공개 투자까지 모든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순자 씨는 일부러 목소리를 깔고 귀찮다는 듯이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전화 많이 받는데 내가 당신들을 뭘 믿고.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사님처럼 갑자기 생긴 큰돈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세금 폭탄 맞고 절반을 날리실 수도 있고요.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돈을 2배, 3배로 불려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미끼를 문 것이었다. 순자 씨는 못 이기는 척 한번 만나보자는 식으로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커피숍. 그녀는 윤태수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초소형 녹음 장치를 부르친 척 옷깃에 숨기고 약속 장소로 나갔다. 그녀의 앞에는 번지르르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앉아 온갖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그녀를 현혹하기 시작했다. 순자 씨는 일부러 하품을 하며 그의 말을 중간에 잘랐다. 이봐요, 젊은 양반. 나는 그렇게 어려운 말은 잘 몰라. 그래서 결론이 뭔데? 내 돈을 2배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물론입니다. 여사님 확실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됐고, 나는 당신 같은 애송이는 못 믿겠어.
당신네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데리고 와. 그 사람이랑 직접 이야기할 테니. 순자 씨는 일부러 더 거만하고 무례하게 굴었다. 돈 많은 졸부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태도를 연기한 것이었다. 그녀의 태도에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200억이라는 거대한 미끼를 놓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이내 상기된 얼굴로 돌아와 말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저희 회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 최진혁 회장님께서 직접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최진혁.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순자 씨는 브로치 뒤로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 솟구치는 기분을 느꼈다. 드디어 그놈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같은 장소에서 드디어 최진혁과 마주 앉았다. 그는 생각보다 더 평범한 사람 좋은 미소를 띤 중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럽고 교활한 눈빛을 순자 씨는 놓치지 않았다. 최진혁은 그녀 앞에서 완벽한 전문가 행세를 하며 세금 문제와 투자 수익률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순자 씨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어수룩한 할머니를 연기했다. 야,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 말씀만 들어도 돈이 막 불어나는 것 같아. 좋아. 그럼 내가 가진 현금 200억. 회장님한테 한번 맡겨볼게. 그녀의 말에 최진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계약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때 순자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런데 회장님, 나는 은행이고 뭐고 다 못 믿어. 내 돈은 무조건 현금으로만 움직여. 계약금으로 100억. 내가 직접 현금으로 싸들고 갈 테니. 회장님도 직접 돈 받으러 나와요.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현금 거래. 그것은 놈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었다. 최진혁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100억이라는 현금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그럼 돈을 주고받을 안전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진혁이 자리를 뜨고 순자 씨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진정시켜야 했다. 드디어 놈이 더 단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그놈의 마지막 무대이자 그들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무대를. 최진혁이 순자 씨의 미끼를 꿀꺽 삼킨 그날 이후 피해자 연대의 작전본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다. 이제는 더 이상 순자 씨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 윤태수 변호사와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마치 일사불란한 군대처럼 움직였다. 최진혁은 며칠 뒤 아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순자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아주 안전하고 완벽한 장소를 마련했다며 김포 외곽의 인적이 끊긴 도로변에 있는 한 거대한 물류 창고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가 고른 장소는 예상대로였다. 주변에 민가는커녕 변변한 가로등 하나 없어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곳. CCTV는 당연히 먹통이고 오직 길이 하나뿐이라 외부 차량의 접근이 즉시 파악되는 그들만의 완벽한 소굴이었다. 백성철은 그 말을 듣자마자 현직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연락해 그 창고의 내부 구조와 도면을 즉시 입수했다. 그들은 회의실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쳐놓고 밤을 새워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이 가장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 놈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붉은 펜으로 표시하며 포위망을 좁혀나갔다. 가장 큰 문제는 미끼로 사용할 100억 원의 현금이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그런 거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때 PC방 총각 지훈이 아이디어를 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 때 쓰는 가짜 돈다발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즉시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활동비로 가짜 돈다발을 인터넷으로 대량 주문했다. 며칠 뒤 배달된 가짜 돈은 무게감부터 종이의 질감까지 진짜 돈과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들은 사과 상자 수십 개의 그 가짜 돈다발을 나눠 담고 맨 위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진짜 5만 원권 몇 장을 덮어두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다. 경찰과의 공조는 윤태수 변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졌다.
그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 자료 최진혁의 신상 정보, 과거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순자 씨가 최진혁과 직접 나눈 대화가 생생하게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두 정리해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담당 형사도 그들이 제시한 증거의 치밀함과 작전의 구체성에 혀를 내두르며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작전 당일, 창고 주변 5km 방영의 베테랑 형사들로 구성된 타격대를 미리 잠복시키고 순자 씨의 브로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현장을 덮치기로 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순자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사운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또렷했다. 옷장 안에서 무대 의상인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재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이 영락없는 세상 물정 모르는 강남의 돈, 많은 사모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난 40년간 비바람 몰아치는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억척, 어멈 박순자의 도끼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다. 방에서 나온 그녀를 본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어머니, 제발 몸 조심하셔야 해요. 돈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무사히 돌아오시는 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들, 이 어미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반드시 웃으면서 돌아올 테니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거라. 약속 장소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운전은 백성철이 맡았고 조수석에는 윤태수 변호사가 앉아 노트북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순자 씨는 뒷자리에 앉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솔직히 말해 다리가 후들거릴 만큼 무섭고 두려웠지만 그녀의 뒤에는 저만 믿고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고 평생의 꿈과 희망을 도둑맞은 채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드디어 차가 목적지인 낡고 거대한 물류창고 앞에 멈춰섰다. 창고의 거대한 회색 철문 앞에는 이미 최진혁의 부하로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 둘이 팔짱을 낀 채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철이 채에서 내려 약속 시간을 알리자 그들은 무전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했고 이내 끼익 하는 녹슨 소의 소리가 귀를 긁으며 육중한 철문이 옆으로 열렸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계획대로 혼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희는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된 신호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윤 변호사의 비장한 말에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더 넓고 어두웠다. 높은 천장에서 내려온 희미한 백열등 하나가 창고 중앙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코끝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났다. 그 불빛 아래 최진혁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과 뒤로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건장한 남자 서넛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하하! 어서 오십시오. 박 여사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진혁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았다. 고생은 무슨 내 돈이 2배, 3배가 된다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순자 씨는 일부러 더 거만하게 대답하며 그가 권하는 의자에 보란 듯이 털썩 앉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무사히 가져오셨습니까? 최진혁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물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백성철이 사과 상자가 산더미처럼 가득 실린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상자들을 최진혁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말없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미련 없이 밖으로 나갔다. 이야, 역시 여사님은 소문대로 통이 크십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 돈으로 어떻게 2배, 3배를 만들어줄 건데 서류 쪼가리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신 입으로 직접 설명해봐. 세금은 확실히 안 떼는 거 맞지? 이거 전부 다 흔적 안 남게 뒤로 돌리는 돈 맞냐고. 순자 씨는 일부러 그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실토하게끔 유도했다. 그녀의 옷깃에 달린 작은 브로치. 그 보석이 그의 얼굴과 교활한 입 모양을 똑똑히 담고 있을 것이었다.
최진혁은 그녀의 어수룩하고 탐욕스러운 질문에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리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떠벌리기 시작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 세금이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홍콩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즉 유령 회사를 통해 여러 단계의 자금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여사님의 이 소중한 돈은 세상에 처음부터 없었던 돈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물론이고 그 어떤 기관도 절대 추적할 수 없죠. 여사님께서는 그저 1년 뒤에 저희가 2배로 불려서 채워드리는 새로운 돈 가방을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였다. 순자 씨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완벽한 증거, 완벽한 자백.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역겨운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좋아. 당신 말솜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럼 계약한 걸로 하지. 어디 돈부터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지. 순자 씨의 말에 최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그의 두툼한 손이 맨 위에 놓인 사과 상자의 뚜껑을 향해 뻗어나가는 바로 그 순간. 순자 씨는 약속된 신호를 보냈다. 아주 크게, 그리고 아주 길게. 창고 전체가 울리도록 헛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애취. 아이고, 이놈의 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서 원! 그녀의 기침 소리가 바로 신호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모든 철문이 굉금을 내며 동시에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꼼짝마 하는 함성을 지르며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쏜다.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의 덩치 큰 부하들은 잠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방을 완벽하게 포위한 경찰 특공대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악 하는 비명 몇 번 지르지 못하고 육중한 몸이 종이장처럼 나가떨어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 모든 광경 중에서 가장 볼만했던 것은 바로 최진혁의 얼굴이었다. 사과 상자로 향하던 그의 얼굴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함으로,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패배자의 시커먼 절망으로 시시각각 일그러졌다. 그는 순자 씨를 향해 피를 토할 듯한 눈으로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 할망구가 어떻게 감히 나를?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의 두툼한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이 철컥 하고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끝이 났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고 순자 씨는 바닥에 무릎 꿇린 채 포승줄에 꽁꽁 묶인 최진혁에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순자 씨는 그런 그의 눈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똑바로 마주보며 평생 가장 차갑고 경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혁 씨,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500원짜리 콩나물 한 봉지, 오내 공경용원짜리 시금치 한 단 팔아서 내 자식 먹이고 입히려고 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그렇게 우습고 만만해 보였소 어디? 대답 한번 해보시지. 그녀의 말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경찰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수갑을 찬 채 개처럼 끌려나가는 최진혁과 조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해방,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인간 존엄에 대한 뜨거운 눈물이었다. 순자 씨 역시 그들 틈에 섞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박순자 여사와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자 신분으로 그날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복도로 나오자 이번 사건을 총지휘했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순자 씨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몇 년을 추적하고도 잡지 못했던 놈들을 어머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순자 씨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식 가진 어미의 마음이 대단했을 뿐입니다. 최진혁 사기 조직 검거 소식은 온갖 신문과 방송 뉴스에 며칠 동안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수천억 원대 금융사기 조직, 70대 할머니와 시민들의 손으로 검거라는 제목 아래 순자 씨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아들 구한, 용감한 어머니, 시민 영웅 간곡자 할머니 등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민망한 별명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순자 씨는 세상의 관심에 초연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매듭지어야 할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얼마 뒤,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된 이유진을 면회하러 갔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유진은 순자 씨가 알던 그 화사하고 단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삶의 모든 희망과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동자.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수의를 입은 그녀는 영락없는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었다. 순자 씨를 보자마자 유진의 텅 비었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여매어님, 그 애처롭고 가냘픈 목소리는 여전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최진혁 그 인간한테 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민준 씨한테는 진심이었어요. 믿어주세요. 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유진은 유리벽에 이마를 찌안어가며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단단하기만 했다. 저 눈물과 애원이 또 다른 연기라는 것을. 저 가여운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유진아! 순자 씨가 나지막이 부르자 유진은 고개를 들고 일말의 희망이라도 발견한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가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네가 한 짓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길거리에 나앉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심지어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그 가족들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빠느타. 그리고 한 가지만 솔직하게 대답해봐. 다른 건 다 연기였다고 쳐도 내 아들 민준이한테는 단 한순간이라도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니? 순자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진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질끈 감았던 눈을 뜨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길고 긴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해온 아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유리벽 너머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피해자 연대 회원들이 한자 한자 피눈물을 삼키며 써내려간 탄원서였다. 피고인 이유진과 최진혁 일당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엄벌에 처해달라는 수백 명의 절규가 담겨 있었다. 이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네가 망가뜨린 사람들의 인생 목록이니까. 저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토록 읽고 또 읽으면서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거라.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다. 등 뒤에서 유진이 거의 실성을 한 듯 절규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와의 인연은 이제 그것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끝이었다. 최진혁 일당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다.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었다. 놈들은 마지막까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교묘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형량을 줄이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럴수록 피해자 연대 회원들은 더욱더 단단하게 뭉쳤다. 단 한 번의 재판도 빠짐없이 법정을 가득 메워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판결이 선고되는 날, 판사는 최진혁에게 무기징역을, 이유진에게는 징역 25년을, 그리고 나머지 조직원들에게도 각각 중형을 선고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법정 방청석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 섞인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했던 것은 바로 돈 문제였다. 경찰이 놈들의 은신처와 차명 계좌를 샅샅이 뒤져 숨겨두었던 현금과 부동산, 비싼 귀금속들을 일부 압류했지만 이미 해외로 빼돌리거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이 많아 피해액 전부를 되찾을 수는 없었다.
순자 씨 역시 잃어버린 돈의 절반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곤 값진 것을 되찾았으니까 바로 짓밟혔던 자존심과 세상을 향한 믿음, 그리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처음으로 마음 편한 저녁을 맞이하던 날이었다. 순자 씨는 아주 오랜만에 부엌에 서서 민준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고 노릇노릇하게 고등어를 구웠다. 그동안의 끔찍했던 마음고생으로 핏기 없이 헬쑥해졌던 아들은 이제 제법 얼굴에 살도 오르고 눈빛에도 예전의 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아 밥을 먹는데 민준이 한참 동안 수저를 들지 못하고 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 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민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어서 일어나. 예,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머니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돈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깊고 큰 대못을 박았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평생을 술에 절어 폐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를 구해주셔서.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주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들 앞에서는 억지로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느라 꾹꾹 눌러 참아왔던 순자 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우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토닥여 주었다. 됐다. 이제 정말 다 지난 일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어미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날 모자는 아주 오랜만에 정말 마음 편하고 맛있는 저녁밥을 함께 먹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시장에 나가지 않았다. 시장 좌판은 평생 제 옆을 지켜준 김미숙 씨에게 헐값에 넘겨주었다. 대신 그녀는 아주 작고 허름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사무실로 매일 출근을 한다. 그곳은 피해자 연대가 여러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 만든 희망찾기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였다. 윤태수 변호사는 잘 나가던 로펌을 그만두고 이곳의 상임 변호사가 되어 그들처럼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백성철은 특유의 퉁명스러움으로 피해자들의 증거 수집을 돕는 든든한 조사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들의 언손과 마음을 녹여주는 상담실장이었다. 오늘도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로 센터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생 폐지를 주워 모은 노후 자금을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아들 같은 청년의 말에 속아 모두 날렸다며 이제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순자 씨는 그분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꼭 잡아들였다. 꼭 1년 전 차가운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다. 그녀는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탕비실에서 직접 끓인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그분 앞에 놓아드리며 예전 자신의 좌판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이렇게 선생님 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랑 같이 하나씩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할아버지의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 씨의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고 벅차올랐다. 그녀는 돈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었다.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얻었고 새로운 희망을 얻었고 제2의 인생을 얻었다. 비록 시장 좌판은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더 크고 넓은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웃음을 찾아주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으니까